이번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서 참수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참수 작전과 같은 경우 벌어져서 최고 지도자가 부재하는 상황, 아니면 비상시에도 핵 대응 체계가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김정은이 이제 핵무력 지휘구의 책임자에게 위임하면은 그 책임자가 핵보복 반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 김정은이 위임하는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북한의 이제 권력 서열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이제 드러나지 않는데 김정은의 마음이겠죠. 하여튼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 억제력은 견고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웅달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중앙일보 국방선임 기자 이철재입니다.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취재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종전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했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간단하게 경과를 살펴보면, 이제 지난 10일이죠. 현지 시간은 10일 일요일 늦은 시간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근데 앞서서 6일쯤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14개 항이 담겨 있는 A4 용지 한 장짜리 종전 양해각서 MOU에 근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가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된 거죠. 네. 트럼프의 표현에 따르면 이란이 보내온 답변서는 쓰레기다. 그리고 이제 휴전은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한 상태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아무런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는 바로 이제 중국에 날아가서 지난 14일이죠.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백악관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두 정상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반대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의 재개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부분의 평가는 중국의 이란 핵무기 보유 반대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재개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다급히 시진핑에까지 가서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 그런데 뭐 제대로 큰 결과를 안 얻은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입장 차이 너무나 큰데, 월스트리트 보는 저널에 따르면은 이란이 이제 트럼프가 쓰레기라고 표현했던 그 이란의 답변서에는 미국의 요구 사항을 거부했고, 그다음에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데 30일간 핵 문제를 논의하는, 또 다시 논의하자. 그리고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전쟁을 중단하고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라,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반면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우라늄 농축 중단, 그리고 핵물질, 그러니까 6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빼내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 들어가지고 핵시설을 모두 해제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당장 개방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핵심 내용에서 이게 이제 핵인데 여기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정말 열이 받았는지, 우리가 이제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이미 70% 목표물을 제거했지만 나머지 아직 남아있지 않냐, 이러면서 작전 종료가 아니다, 뭐 이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의미심장하게 지난 11일에 이제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 잠수함이죠. SLBM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스페인에 이제 보면은 남부 해안에 영국령 지브롤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한 사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제대로 미국의 전략 잠수함의 위치는 공개를 안 하는 게 관례인데, 이란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은 치킨 게임 상태죠.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두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극한을 치닫는 상황인데, 한쪽이 물러서야만 이제 이 게임이 끝나는 건데, 이게 이제 195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이 위험한 자동차 경주에서 유래했다고 그러죠. 제일 먼저 물러난 핸들을 꺾는 사람을 양쪽에서 이제 차가 달려와서 제일 먼저 무서운 사람이 핸들 꺾겠죠. 그럼 그 사람한테 치킨, 이 겁쟁이라고 불렀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게임인데, 이런 치킨 게임을 벌이면 과연 누가 이길까? 근데 이제 감히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먼저 해보자면은 미국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은 당장 이제 미국의 트럼프는 동맹국이나 뭐 주변 국가를 의식하지 않죠. 반면 이제 이란은 그 이란의 이제 석유 수출을 담당하는 하르그 섬에 보면 이제 원유 저장 시설이 거의 다 차 있다는 그런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유 저장 시설이 다 차면은 원유 저장할 데가 없고, 지금 이제 미국이 또 호르무즈 해협 바깥을 봉쇄한 상황에서 원유를 밖으로 수출할 수도 없으면은 이걸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 시설 다 차면은, 그러면 원유 생산을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유 생산을 한번 중단하면은 다시 가동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압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파이프라인이 아닌 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원유 생산하면 다
뽑아낼 때까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중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란이 결국은 그 시점에 도달하면은 결국 손을 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제 예상입니다. 미국이 유리한데 그렇다고 뭐 미국이 완전한 승리냐 뭐 상처뿐인 영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제 가장 최근 소식은 이제 13일 국방부 발표가 있었죠. 호르무즈 해협에 조사단을 기술 분석팀을 보내서 원인을 밝혀보겠다는데 한 10명 정도 규모고요.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인원도 전문가도 포함이 돼 있답니다. 그러면은 과학적인 조사를 지금 분명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무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는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분석이 시작될 것이고요. 그러면 조만간 그 진위가 밝혀지는데 간단하게 나무호 사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쯤에 이제 두바이 앞바다에서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 2기에 피격이 됐죠. 그래서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이 있었는데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서 24명 전원은 일단 무사한 상태로 밝혀졌고요. 정보 합동 조사단이 일단 이제 8 일에 1차 조사를 했는데 미상의 비행체가 1차 타격에서 나무 기관실에 화재가 일어났고 2차 타격에서 불길이 더 커졌고 왼쪽 선미에 폭 5m 깊이 7m의 파공이 구멍이 생겼죠. CCTV 영상에 이 비행체 2기의 모습이 찍혀 있으나 이게 이제 확인하기는 좀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비행체의 잔해를 이제 분석을 하여서 드론을 이게 무엇인가 밝혀질 수 있는데 정부는 이제 드론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으나 대한 미사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태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무호 화재 직후에 트루스 소셜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란이 한국 함물선을 공격했다 아주 분명히 밝혔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아서 노렸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반면 이제 주한 이란 대사관은 거기에 대해 부인을 했고요. 그런데 또 혁명 수비대는 또 맞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이제 이란 내부에서도 뭐 이렇게 입장 차이가 극명 갈리고 있는데 하여튼 정부는 8 일에 이제 합동조사단의 1차 결과를 발표했을 때 사이드 쿠체치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를 불러 가지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죠. 그러니까 "니네 맞냐?" 한번 떠본 거죠. 그러나 이제 직접 누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 일에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민병대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란뿐만 아니라." 이런 또 입장을 밝혔고 위성락 안보 청와대 안보실장은 13 일에 이제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비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또 약간 기류가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14 일에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이란 이외의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 아주 강하게 말했죠. 그리고 "공격 주체에 대한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모든 정황이 이란을 지금 가리키고 있고 점점점 그리고 또 나무와 피격에 대해서 국민의 감시가 원작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 간과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또 최근에 기류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제 국제 해사기구 IMO라고 그러죠. IMO에 따르면 이 호르무즈 해협에 하루 평균 138척이 통행을 했는데 지금은 뭐 그 숫자가 10 자리도 안 되죠, 하루 통행량이. 봉쇄가 돼 가지고 선박 2,000척과 선원 2만 명이 이곳에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에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는데 한국 선박만 26척이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 유조선이 7척이고요. 나머지 19척은 화물선이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의 선원은 15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선사 선박에는 123명이고 나머지 35명은 외국 선사 선박의 선원들이고요. 전쟁이 이제 2월 28일 시작했을 때 이란 혁명 수비대는 VHF 무선 주파수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한다는 방송을 계속 송출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상 뭐 보험사가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하는 배에 대해서 보험료를 최대 20배 올리거나 아예 그냥 보장을 중단하는 밝히면서 그래서 이제 배들이 못 다니는 거죠. 그런 데다가 이란이 말로만 하는 게 가끔씩 이렇게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을 공격했고요. 남우호도 이런 과정에서 필습당하지 않았나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제 해사기구 IMO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지난 이제 5월 6일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에서 피격과 화재 사건이 3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10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22일에는 이제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과 라이브에라 국적의 화물선을 직접에 올라가서 또 납포하는 일까지 있었죠. 미국과 이란은 이제 지난달 7일 2주간 조건부 휴전을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 해협을 빠져나간 선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지난달 13일부터 이런 또 이란의 자금줄을
쥐겠다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했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아니 봉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요. 이란은 이란의 우호적인 국가나 통행료를 내는 국가의 선박을 하면서 통항을 좀 허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추적기를 끄고 몰래 빠져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의 이번에 해운사인 이제 장금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원인데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에서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다음에 6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는데 위치 추적기를 끄고 나왔었죠. 그래서 한국은 이란이 지금 이제 돈을 내라, 통행세를 내라 하는데 거기에 절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강경한 태도인데 대신 이제 4월 10일에 특사를 이란에 파견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좀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국 선박 26척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게 열어달라 요청했는데 이란이 답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 해군의 KDX-2 그러니까 4,400톤 구축한 왕건함이 15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 오늘 이제 촬영이 있는 15일 오후에 부산을 떠나서 중동 아덴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해부대 임무 교대를 위해서 했는데요. 다음 달 중순쯤이면은 아덴만에 도착할 예정인데 아덴만에서 호르무즈해협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왕건함의 좀 특징이 뭐냐면은 대드론 방어 체계를 보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정부는 이렇게 청해부대의 작전거기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거를 아덴만인데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미 2010년에 그 당시에도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들어와라 그때 얘기했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독자적으로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페르시아만까지 임시로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가 있던 배가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나가는 왕건함이죠. 같은 배인데 다만 이제 2010년, 20년 당시에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출동해서 작전을 한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길만 열어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만큼 청와대 임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해석입니다. 앞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이 참전하를 몇 차례 요청했죠. 3월 16일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 지목해서 해역 문제를 돕기 바란다고 얘기했고요. 지난달 7일에는 나토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일본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공개 저격을 했었죠.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나 나토 국가는 좀 리투아니아만 호응한 상태죠. 되게 별로 없는 상태죠. 이와 트럼프와 미국과 별개로 12일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다국적 부대 파견 계획을 논의가 됐습니다. 뭐 40개국 국방장관이 화상으로 회담했고요. 한국도 참가했죠. 이 회담에서 이제 여러 국가가 담당 구역을 나눠서 경계하는 이제 존 디펜스 농구 같죠. 뭐 지역 방어 구상에 이제 부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 중이라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국적 부대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중동에 함정을 급파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따끈따끈하게 14일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26개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외교와 경제 그리고 군사적 역량을 함께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강도를 높여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 청해부대의 대조영함과 교대하러 지금 아덴만에 나간 왕건함은 방공유 영역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SM-2 함대공 미사일과 그다음에 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근접 방어하는 골키퍼 CIWS가 이렇게 이런 대공 무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배 한 척은 자기는 지킬 수가 있으나 다른 배까지 이렇게 지키기에는 방공 우산을 씌워주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만약 파병을 하려면은 지금 이제 최소 이순신급 이지스 구축함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왕건함에 드론 방어 체계를 긴급 배치했다고 했는데 아마 제모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제모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게 제모로 드론을 잡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드론만을 요격할 수 있는 전용 방공포라든지 어떤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요즘에 나오는 요격 드론 같은 그런 드론 잡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제모로는 부족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파병을 할 경우에는 물론 이런 호위함이나 구축함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필요한 게 소해함이겠죠. 기뢰를 제거한 소해함. 한국은 보면은 이제 기뢰 부설함이 있는데 두 척이 있는데 이게 소해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은 이제 기뢰 부설함 두 척 그리고 기뢰 탐석함
6척, 소해함 6척에서 모두 14척의 소해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 나름 훈련도 열심히 해가 실력이 괜찮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소해 헬기가 좀 부족하죠. 없죠 아직. 그래서 소해 헬기를 지금 수리온을 개조해서 소해 헬기를 사용하려고 지금 개발 중인데 아직 완성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길의 탐색함과 소해함은 작습니다. 작아 가지고 이게 자력으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특수 선박에 실어서 이제 또 수송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한참 고민 중이고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또 유의 있게 또 지켜보는 국가가 있죠. 일본이죠. 예,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죠. 물론 뭐 일본의 법적으로 국내법적으로도 어려움도 있지만 대신 최근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전쟁이 끝나면은 소해함을 보내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또 소해함을 호위할 수 있는 또 호위함도 같이 보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아주 낮은데 일단 거리가 한국과 이란 사이의 거리가 6,800km가 넘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란과 한번 붙으려면 원정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한국군은 되게 나름대로 뭐 전술핵이 충실하고 괜찮은데 화력도 있고 괜찮은데 이게 장거리 투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정 작전을 할 수 있는 먼 외국에 나와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보급이나 군수 이런 게 좀 부족하고 무엇보다 해외 기지가 없습니다. 전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전은 뭐 할 수가 없죠 전혀. 어렵고 그러면 만약 한국과 이란이 붙는다면 이제 해공군의 공중전이나 해상전이 될 텐데 지금 이란은 이제 해공군이 사실상 전멸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랑 싸우려면 드론 미사일, 고속정, 잠수정 이 정도인데 이들 전력으로 한국을 탐색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F-35 39대, F-15 59대, F-16이 163대가 있고 구축함은 14척, 호위함은 20척, 잠수함 20척. 뭐 이란이 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이 공대지 미사일 이게 아주 공대지 무기나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이 아주 충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방공망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기 힘들죠. 근데 뭐 아까 만약 이란 주변에 아랍 국가들이 우리에게 공군 기지를 제공해 준다면 우리가 이제 거기를 활용해서 이란을 타격할 수가 있고요. 이란이 당연히 이제 반격을 하겠죠. 미사일이나 드론을. 근데 우리는 또 뭐 아시다시피 천궁투도 있고 비호복합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상당 부분 막아낼 거라고 예상하고요. 우리 또 이 수상함에는 뭐 함대지 미사일 그리고 또 잠수함엔 잠대지 SLBM도 재래식 SLBM을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쏘는 나라가. 그래서 화력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강력한 화력에 이란이 당해내기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또 전제가 뭐냐면은 이란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때린다 하더라도 지금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 많이 때린다고 해도 끄떡없이 더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패 수는 있지만 전쟁의 이기는 또 별개의 문제죠.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2일 미국 국방부 지금 이제 전쟁부라 국방부가 밝힌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다. 그래서 주동민국 감축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얘기했죠. 네. 다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앞서서 미국 이제 국방부의 이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독일 주동미군을 한 5천 명 정도를 반년에서 1년 사이에 걸쳐서 철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동미군의 숫자는 36,000 명인데 한 7분의 1 수준이죠. 구체적인 철수 대상 부대나 재배치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주동미군 9,500명을 철수하려고 추진했지만은 이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철회가 됐죠. 일단 이제 독일의 반응이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이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유럽의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격감이 별로 없는 듯 보이는데 일단 또 가장 또 따끈한 뉴스가 3 일자 현지 시간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폴란드에 이제 1개 기갑 여단을 순환 배치하려고 보냈는데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는 이미 이달 초에 파병 행사도 열었고요. 가족들이랑 빠이빠이하는 행사죠. 그 선발대 일부 장대 폴란드에 도착한 상황인데 그걸 취소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궁금해하고 파장이 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일단 이번 이란 전쟁에서 유럽 특히 나토의 동맹국들이 잘 도와주지 않았죠. 트럼프가 불만을 겪은 데다가 앞서 이제 그 프리디 메르츠 총리가 독일의 한 고등학교에서 "미국은 전략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한 나라 전체가 이란 지도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격분을 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은 "망가진 니네 나라 문제는 해결하는 시간 써라." 이렇게 맞받아치더니 최근에는 이제 메르스 총리에 대해서 "정말 형편없다." 공개적으로 불만을 아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또 지난달 30일 일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철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했죠.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탈리아는 스페인도 이번에 도와주지 않았죠. 특히 스페인은 영공 통과도 허용하지 않았죠. 미군기의 스페인 영공 통과.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급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이제 폴란드, 이번에 기갑 여단의 순환 배치가 취소돼 폴란드와 발트 3국이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왜냐면은 이들 국가는 자국 영토 안에 미군이 있어야만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억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장장에 발이 떨어졌죠. 그래서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제 폴란드와 이제 발트 3국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옆에 있는 루마니아도 지금 되게 러시아 때문에 떨고 있는데 미군 유치를 지금 서두르고 있어 로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또 최근에 이제 포르무즈 해협의 파병 요청에 응해서 40명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또 밝혔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와 미국 보고 "우리한테 이제 미군을 보내줘라." 이런 또 유인책이죠. 그래서 40명은 별로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죠. 큰 전력도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일단 근데 미국 의회는 매년 이제 국방 예산이 들어있는 이제 국방 수권법이라고 있습니다. NDAA 매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산을 확정하면서 미국 의회 요구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장 최근인 2026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에 보면은 유럽의 주둔 병력을 76,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럽 주둔 전체 미군의 병력은 8만 명이 좀 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수치가 좀 늘어나는데 트럼프가 임의로 주동 미군 5,000명을 뺀다 하더라도 이 NDAA 조항 때문에 국방 수권 조항 때문에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지 미국 본토로 또 데려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면서 방위비 분담금이죠.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놀리지 않으면은 병력을 빼거나 줄이거나 그러겠다 이렇게 그런 의사를 넌지시 많이 밝혔죠. 그런데 이제 아까 국방수권법을 말씀드렸는데 국방수권법에 따르면은 주한미군의 숫자를 2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강력히 견제해서 일단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물론 예외 조항도 있기 때문에 뒤집힐 수도 있지만 일단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이렇게 주한미군의 병력을 감축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대신 문제가 되는 거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해서요. 특정 지역의 어떤 주한미군을 붙박이로 두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인도 태평양의 어느 지역인데 대개는 이제 우리 대만을 예상하는데 이런 지역에 상황이 발생할 거 신속히 투입하는 그런 형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미 이제 2006년에 한미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한국의 국민의 동의 없이 한국의 동북아 지역 분쟁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안전장치를 줬지만 지난해 11월에는 한미 이제 국방부 장관이 모여서 매년 하는 이제 한미 안보 협의 회의 SCM인데 여기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은 대만 해협 등 대중국 견제에 더 집중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병력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주한미군은 어떤 붙박이로 주둔이 아니라 어떤 파견 형태로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될 경우 주한미군의 감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철수나 감축은 이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단순하게 이제 한국의 방위나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 위협과도 직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제 병력을 빼거나 줄이면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어서 많이 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최전방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제비어 브론스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연합사령관 겸하는 지난해 이제 거꾸로 뒤집은 지도를 보여주면서 한국은 러시아의 북부 함대, 중국의 북부 전구, 북한군 모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르는 여러 경쟁 축에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특한 이점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으로는 전략적 위치에 그것도 주한미군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한반도를 넘어 영내에서 그러니까 북한을 방어하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영내 인도태평양 지역 어느 곳이든지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옛날에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미 지상군의 핵심 전력이 제2 보병사단인데 제2 보병사단이 1개 사단이 국군 대한민국 국군 육군의 1개 군단보다 더 화력이 더 세다는 평가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국군의 전력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 예전과 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미군에게 우리가 많이 의존하는 거는 이제 정보 자산, ISR이죠. 그다음에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C4I 이런 거는 이제 미군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분야 지금 ISI나 C4I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갭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부족한 건 맞고요. 그래서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게 많이 의존하는 건 이제 전시 비축 물자인데요. 미국의 이제 해외 미군 기지 보면은 유엔사 후방 기지라고 있습니다.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는 일본의 주일 미군 기지 이런 데 가면은 전시에 물론 이제 제2의 6.25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침공 말고도 인도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전쟁 상황을 대비해서 미군이 비축한 포탄이라는 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저는 가본 기회가 없었지만 가본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지하에 있는 이 포탄에 쌓여 있는 양을 봤더니 입이 딱 벌어진다고 할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확보하려면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겠죠.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핵입니다. 핵. 우리는 비핵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 억제, 쉽게 말해서 흔히들 해구산이라고 하죠. 해구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또 핵미사일이 고도화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 억제에 우리에게 더 기대는 정도가 더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든지 뭐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제재받을 각오를 하고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독특한 외교 철학인 거래적 동맹관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있죠. 그래서 동맹을 이제 가치보다는 비즈니스 계약 관계를 해서 트럼프의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은 호구였다 그동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국처럼 부유한 나라 머니머신이라고 표현했죠. 이런 나라에게 위에서 그냥 대신 지켜주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아깝지 않냐. 우리한테 써야 되는데 왜 남한테 써야 되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단순 그냥 군사적으로가 아니라 이걸 또 하나의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라든지 뭐 통상 관세 정책에 연계해서 휘두르는 압박의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언급하고 높인다, 많이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신 한국이나 다른 동맹으로 대가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3월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새 헌법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개정 북한헌법 89조에 보면은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 있다 이런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국가의 전범적 무력을 지휘한다 이렇게 모호하게 돼 있는데 아예 그냥 핵무기를 직접 딱 박아서 넣고 그리고 또 사용 권한도 아직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에 앞서서 이제 2022년 9월에 이제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걸 북한이 통과를 해서 국무위원장의 핵지휘권을 갖고 있는다 이러는데 이걸 아예 이제 최고 법률 헌법의 차원으로 이제 그거를 격상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죠. 김정은은 이제 국가 핵무력 기구의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런 문구도 있는데요. 이는 이제 유사시에 특히 이제 이번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서 참수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참수작전과 같은 경우 벌어져서 최고 지도자가 부재하는 상황 아니면 비상시에 이제 에도 핵 대응 체계가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김정은이 이제 핵무력 지휘구의 책임자에게 위임하면은 그 책임자가 핵보복 반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 김정은이 위임하는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북한의 이제 권력 서열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김정은의 마음이겠죠. 하여튼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 억제력은 견고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2012년 그때도 헌법을 고치면서 서문에다가 핵 보유국을 딱 넣었습니다. 이 문구를 넣었는데 2023년 9월에 또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 서문에 있던 내용을 헌법 본문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 말도 안 되는 문구이지만 하여튼 핵무기 발전 고도화라는 표현이 넣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거를 의무로 만든 거죠. 당시 이제 김정은은 이 조항에 대해서 국법으로 고착시키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아주 대단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의 지위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선언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건 체제 생존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까지 동원하면서 이를 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예전에 리비아의 가다피나 이라크의 후세인이 핵을 포기하거나 갖지 못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북한은 평가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이제 절대병기로 이제 간주하면서 미국이나 이런 이제 외부 세력이 참수 작전 또는 정권 전복, 체제 전복을 시도할 경우 이 시도를 막는 가장 확실한 수단, 방파제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한국과 미국이 워낙 재래식 전력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 재래식 전력은 노화, 뭐 탱크나 전투기 다 뭐 굴러가는 게 되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로 이제 대체해서 군사적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이제 미국으로 인정받아서 미국과 직접 협상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죠. 또 내부적으로는 핵 강국이다 이런 자부심을 국민에게 불러일으키게 해서 김정은의 영도 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지난해 중국 정선전 초청을 받아가지고 천안문 막루에 올라서 시진핑과 푸틴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김정은은 분명히 내가 핵 강대국을 만들어서 이런 지위를 누리는구나 이런 분명히 생각할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최근에 이제 핵을 단순하게 체제 방어 수단을 여기지 않고 이 전쟁에 활용하려는 그러한 또 의지도 보였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핵을 사용하면 정권의 멸망이라는 건 분명히 알죠. 미국이 핵을 반격할 것이니까. 그래서 선제 공격에 사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권이 존립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 보이고요. 특히 이제 지휘부 참수작전이나 아니면 주요 전략 시설에 대한 타격, 연구소나 이런 데 저장하는 그런 데를 의미하겠죠. 이럴 때는 핵으로 반격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국지도발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한미연합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전술핵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쓰겠다는 엄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서해 5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는데 우리가 이걸 다시 되찾으려고 할 때 북한이 핵을 쓰겠다 이 협박을 할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죠. 예. 예. 일단 지정학적 이유에 따라 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은 최근 2년간 환율이 3배 넘게 뛰었고요. 쌀값은 2.5배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 경제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라는데 일단 북한의 이제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90년대 이후에 이제 시장이 장마당이라는 시장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까. 이 시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세 번째 장기 물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2002년에 한 7년간 있었고요. 2009년에 3년간 정도 환율과 물가 동시에 오르는 현상을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장기 상승이라고 될 것이라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예상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2024년 말부터 2024년까지 명목 임금을 평균 20배 정도 높였습니다. 인민의 생활을 질을 높이겠다 이런 차원이죠. 그리고 또 2024년부터 북한은 이제 지방 발전 20 곱하기 100 그러니까 지방 발전 정책을 펴면서 지방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짓느라 그래서 통화량이 폭증을 했기 때문에 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는 이제 외화, 그러니까 달러죠. 달러나 쌀의 투기적 수요도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렇게 악순환에 좀 빠지지 않았나.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거는 2023년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외화를 받거나 뭐 이런 물자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래서 또 외화도 많이 들어오고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북한은 이제 그 국책 사업에 필요하면 외화를 벌어오라 그리고 지방이나 민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 폭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전형적인 경제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뭐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NK 뉴스라고 이제 북한 전문 뉴스 매체가 있는데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7일에 이제 1kg당 1.24달러였는데 7일 현재 2달러로 높아졌다 그러죠. 리터당으로 환산해 보면은 1.56달러죠. 국내 휘발유당 리터 가격이 1.41달러인데 그보다 더 비싼 북한의 평양이 더 비싸다는 뜻이죠. 평양의 휘발유 가격 한 달 전까지만 리터당 0.97달러 수준이었는데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데일리 NK라는 또 역시 북한 전문 매체인데 여기도 역시 그 자체 정보망 가동에 북한의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15일 1kg당 0.99달러인데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1.1달러 10센트로 올랐다고 하죠. 경유도 같은 기간에 0.92달러에서 1달러 4센트로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연료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는 이란 전쟁 때문이죠. 호르무즈 해역이 봉쇄해서 그 영향이 미쳤다. 그래서 그 여파가 북한은 되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극도의 고립 경제인데 거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또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도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달러당 북한의 원화 가격이 3월 초는 45,000원이었는데 지난달 26일에는 69,210원으로까지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료 가격이 오르면은 북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 이어져 가지고 북한 주민의 생활이 좀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합니다. 북한이 이들 우리 K방산의 자랑스러운 무기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면서 뭐 왈가왈부한 반응은 없습니다. 다만 불편해하는 정황은 엿보이는데요. 3월 14일에 이제 김정은이 김주열을 데리고 600mm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 훈련을 참관했다는데 당시 이제 북한 매체에 따르면 360km 또 넘게 떨어진 동해섬 목표를 100% 명중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 600mm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의 사거리가 420km다. 그래서 한국 전형을 겨냥한다 이런 무기를라고 이제 자랑을 했죠. 근데 이 보도 시점이 이제 당시에 이제 한국의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유증의 90%를 기록했다 이런 거 좀 맞물려 가지고 여기에 좀 대응하는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란 전쟁 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쏜 도발을 한 8차례 벌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는 이제 초조함을 나타내는 것기도 하고 특히 이제 보면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많이 쐈는데 이건 천궁2로 의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김정은이 이제 11일에 여러 군수 공업 기업소를 시찰하면서 생산 구조와 현대성, 전문성을 제고하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이제 북한의 관영 매체가 보도했는데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생산의 효율성을 부단히 높여 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제품 검수 공정, 체계의 현대성 제고, 검수 지표 세분화, 군수 생산 설비 현대화 같은 주문도 내놨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지금 이제 북한이 무기를 보내지 않고 이제 수출하는 포탄과 총탄의 상품 가치를 높여 쓸 수 있도록 품질을 개선해라. 그리고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라. 이렇게 의도가 풀이됐는데 우리 이것도 K방산이 잘 나가니까 또 이런 게 의식하지 않았나 여기를 또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6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사정권에 들 수 있는 신형 155mm 자행 평곡사포, 자주 곡사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살펴보면서 올해 이제 휴전선에다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건 또 K9을 의식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여기 그 당시 보도에면은 신형 155mm 자행 평곡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60km라는데 이게 K9 사거리 연장탄의 사거리가 같은 거리거든요. 그리고 또 155mm라는 또 이 포탄의 구경은 북한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152mm를 쓰는 게 써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155mm를 들고 나온 것도 그런 것도 포탄의 구경이 바꿔지면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것도 되게 의식하지 않았나. 그리고 북한이 보면은 이제 2021년부터 국방발전 전람회라고 무기 전시회를 이제 여는데 2021년은 자위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국방발전, 작년에도 국방발전 이름으로 열었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올해 대대적으로 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의 뭐 이런 바이어도 초청하고 우리의 아덱스나 이런 행사를 또 의식해서 벌이지 않을까. 우리 K방사의 수출 잘 되니까 북한도 한번 그런 거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가 일한 다음에 북한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은 좀 가능성이 낮죠. 트럼프는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핵물질을 직접 가지러 가야겠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유화적인 발언을 계속 펴왔습니다. 그래서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폐기하는 그런 내용의 스몰 딜 이를 오히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북한의 핵을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 되겠죠. 실현 가능성은 없죠. 북한은 김정은에 대한 경호 체계를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5개의 경호망을 또 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암살 작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해외에 순방할 때가 만일 한다면 해외 순방할 때가 기회지 않을까 해서 2019년에 이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일본의 후지 TV가 망원 렌즈를 통해서 김정은이 담배 피는 역에서 나와서 이제 담배를 피는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게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가 아니라 망원 렌즈 조준경이 달려 있는 저경량 소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되게 기회죠. 네. 아마 그 당시에 북한의 경호 책임자들이 많이 혼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제 지난해 12월에
5천억 원 규모로 이제 천무 발사문 6문과 사거리 80km, 160km, 290km 미사일 3종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1차 계약이 끝난 지 5개월 만에 발사대 3문을 추가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9문이죠. 그래서 전체가 9문이 되는 거고, 이미 이제 에스토니아는 천무의 경쟁 제품이죠. 미국제 하이마스도 6문을 주문했고 내년에 또 3문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천무 9문, 에스토니아 업무 18문이죠. 이번에 이제 천무를 구매한 거는 이제 에스토니아가 그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의 해군 시설, 특히 이제 발틱 함대, 발트 함대의 그 자산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러시아군의 시설과 기지를 공격할 수 있게 됐겠죠. 그래서 에스토니아가 하이마스까지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천문을 했냐? 하이마스는 지금 주문이 밀렸기 때문에 언제 또 받을지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하이마스에 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판단해서 천무로 돌린 것이 생각하고요. 에스토니아는 이미 K9도 36문을 계약을 했습니다. 뭐 K방산의 아주 든든한 고객이죠. 근데 뭐 K9 36문, 천무 9문 너무 숫자 작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토니아 특히 이제 육군의 총 병력 숫자가 17,500명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포병은 1개 대대에 불과하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은 포병의 전력의 거의 상당 대부분이 K방산, K9과 천무로 채워지는 그렇게 셈이죠. 뭐 대단한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에스토니아는 이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엮어서 발트 3국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다음 목표는 이 발트 3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또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발트 3국의 위치를 보면 여기에 이제 지도가 올라갈 텐데, 러시아 본토, 그리고 러시아의 동맹국인 이제 벨라루스가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독일 땅이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이 뺏어간 러시아의 지금 현재 영계 영토 칼리니그라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발트 3국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이 발트 3국을 점령을 해서 러시아 본토와 칼리니그라드에 있는 육지를 연결하는 그런 통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발트 3국은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간신히 독립을 했지만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가 다시 강제로 병합해서 1990년대까지 러시아의 영토로 남아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자신의 영토였기 때문에 다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의 국장이 지난해 12월에 뭐라고 밝혔냐면은, 러시아가 2030년에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획했는데 그 시기를 2027년을 앞당겼다.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발트 3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하죠. 2027년이 얼마 안 남은 내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에스토니아는 적은 규모고 경제도 작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투자를 하면서 전력을 늘려가고 그 손을 잡은 상대가 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천무는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면 일종인데요. 다연장이라는 거는 발사관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로켓은 발사체인데 보통 로켓과 미사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미사일은 유도 장치가 있었고 로켓은 유도 장치가 없는 것을 로켓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로켓에서도 유도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구분이 모호합니다. 모호해서 그냥 편의상 로켓이라고 하는데, 천무가 만들어진 거는 2013년에 완성이 이제 개발이 끝난 건 2013년인데, 그 전에 이제 K136이라고 구룡이라고 있었습니다. 군단급 화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의 다연장 로켓, 북한에서 방사포라고 하죠. 이거를 참조해서 만든 건데, 구룡보다 사거리, 화력, 정확도를 더 높인 게 천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룡에는 구경에 130mm 로켓을 썼는데, 이 천무는 이거를 40발로 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개에 20발이 들어가는 포드라고 하죠. 20발들이 포드를 2개를 딱 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견할 수가 있는 게 미국에서 만든 M270 MLRS가 있는데, MLRS는 이제 227mm를 12발을 쏠 수가 있는데, 천무는 구경이 227mm 12발 똑같이 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MLRS는 궤도형이고 탱크처럼 무한 궤도가 달렸고, 천무는 트럭에 탑재한 차륜형입니다. 그리고 천무의 경쟁 제품인 하이마스는 227mm를 6발 절반밖에 못 쏘는 거죠. 그래서 천무 화력이 더 훨씬 높다. 그리고 다양한 탄종을 쓸 수 있는데, 일단 에스토니아에 아까 수출했다는 게 사거리 80km짜리는 이제 CGR-80이라고 합니다. C는 천무죠. 천무, GR 그라운드 로켓,
가이디드 로켓 죄송합니다. 천무 유도 로켓 80, 실제는 80km 나는 유도 로켓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160kg짜리가 있는데 CTM-MR이라고 합니다. CTM은 천무 택티컬 미사일, MR 미디엄 레인지, CTM-MR 1160km 나가는데 CTM은 천무 택티컬 미사일입니다. 그다음에 290을 날아가는 건 CTM-290.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지하진지를 타격하게 만든 게 이제 우레라고 있습니다. 전술 탄도 미사일인데 KT짐이라고 하죠. 우레 1은 180km, 우레 2는 300km. 이런 목적과 사거리에 따라서 다양한 발사체 탄종을 갈아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CTM-ASBM이라고 160km 나가는 대함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배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죠. 이것과 함께 또 CTM-500, 500km짜리 탄도 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무는 또 C4I 체계에 연동이 돼서 표적 정보와 사격 임무 데이터를 받으면 바로 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발사할 수가 있고 전기 실린더를 사용해 가지고 이게 사격 반응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좌표만 받으면 바로 그 좌표에 맞게 이 발사관을 움직여 가지고 쏘는데 이게 16초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장전 시간도 이게 포드 자체, 그러니까 이 팩이죠. 발사관 팩을 자체를 이렇게 갈아 끼우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가지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천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지난 2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월드 디펜스 쇼라고 해서 WDS 2026 사우디가 여름 방산 전시회죠. 거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CTM-500을 공개했죠. 이게 사거리 연장 미사일이죠. 500km 나가는 거. 근데 이제 디펜스 24라는 매체에 따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UAE가 천무에 탑재할 사거리 500km급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CTM-500을 구매했거나 구매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디펜스 아라빅이라는 또 매체에 따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한국과 CTM-X 전술 탄도 미사일과 KSS-3 잠수함 도입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데 CTM-X 전술 탄도 미사일은 CTM-500을 말하는 거죠. CTM-500은 기존에 이제 수출하고 있는 CTM-900, 290 사거리 290km를 500km를 느린 건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천무가 단순하게 전술 무기가 아니라 적 후방 깊숙이 있는 이제 지휘 통제 시설 또는 미사일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 격상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거리가 300km가 넘거나 탄두 중량이 500km가 넘는 이런 모든 미사일과 무인기는 MTCR이라는 그 국제 규범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거리가 500km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데 트레이드 오프죠. 그러니까 탄두 중량을 조금 낮추면은 뭐 사거리를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개발이 되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이건 뭐 정확한 수치는 비공개니까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이마스나 이런 데서 발사해 쓰는 ATACMS라고 있습니다. 전술 탄도미사일 이거를 중동에 수출을 안 하니까 한국의 그 틈을 타고 들어서 중동 국가의 그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그런 모양새라고 이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도 관심이 있는데 폴란드도 되게 관심이 많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노르웨이가 천무 16문과 계약을 했는데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도 CTM-500이라고 합니다. CTM-500 때문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많이 좀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K9은 155mm 자주포라는 거죠. 155mm는 포탄의 지름이 이제 150mm라고 하는 거고 자주포는 이제 말 그대로 스스로 굴러가는 포인인데 보통 트럭에 탑재형인데 그러니까 차륜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장갑 차량에 탑재하는 궤도형이 있습니다. 근데 K9은 궤도형이죠. 그래서 한국이 한 1,300문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전 세계 1,000문 이상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155mm 자주포 중에는 베스트셀러죠. 압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사실 2010년 이후에 수출 155mm 보면 거의 뭐 K9이 대부분이고요. 뭐 일부 뭐 예외는 있지만 거의 K9만 팔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K9의 이제 분당 발사 속도는 가장 최신의 A2 기준으로 하면 10발이죠. 10발을 쏠 수가 있고 사거리는 49km 나가는데 사거리 연장탄을 쓰면 60km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이 K9을 위해서 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독일과 러시아는 전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에 내부 공간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능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또 K9은 유기압 편수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이죠. 근데 승차감이 엄청 좋습니다. 이게 자주포냐 제가 한번 타봤는데 자주포냐 싶을 정도로 이게 약간 뻥을 치면은 거의 뭐 승용차급입니다. 승차감이고 그 폴란드는 K9 지금 이제 폴란드 K9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K9 차체만 따로 수입을 해가지고 영국의 이제 AS 90이라는 자주포에 포탑을 얹힌 크라브란 자체 자주포를 생산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K9 차체가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수 장치를 해가지고 또 장점이 뭐냐면은 다른 자주포들은 한번 쏠려면은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땅에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스페이드 같은 걸 박아 놓습니다. 땅에 고정을 시켜 놓는데 K9은 유계 형수 장치 때문에 움직여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독일의 PZH2000이 K9의 경쟁 상대인데 이것도 이 고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유기압이 아니라 워낙 그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게를 누른 거지 눌러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압 형수 장치 스페이드를 안 박았기 때문에 슛 앤 스콧 쏘고 바로 도망가기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드론도 있었고요. 그전에는 대포병이라고 해가지고 레이더로 적의 발사 원점을 찾아가 다시 포격하는 그런 대포병이 있는데 K9은 쏘고 난 뒤에 바로 이거를 땅에 내렸다가 조정창 땅에 박았다가 다시 빼고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성이 되게 뛰어나게 것이라고 한 거고요. 그 지금 뭐 나토만 하면은 나토 회원국 기준하면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6개국이 K9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뭐 나토의 표준 155mm 자주포 정도로 올라갔는데 특히 이제 북유럽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뭐 북유럽 가까운데 왜 그러냐면 노르웨이에서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독일의 PZH2000과 테스트했는데 눈 덮인 선언원에서도 극강의 기동력을 보여줘가지고 다들 반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튀르키예가 가장 먼저 수출한 국가입니다. 근데 튀르키예가 이제 나토인데 나토에 보면 이제 병과별로 장교들이 모여서 매년 회의를 하는데 포병병과 회의에서 튀르키예 장교들이 K9을 극찬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나토에서는 K9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또 여러 나라에 수출됐으니까 이제 K9의 별명은 공식 별명은 없는데 수출하면서 썬더 천둥이라는 영문 별명을 수출명에서만 붙였는데 튀르키예에서는 프루트나 인도에서는 바지르 노르웨이에서는 비다르 다들 이제 신이나 신이 쓰는 이런 무기를 뜻하는 거죠. 이런 명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K9의 도입국끼리 모여서 매년 K9 유저 클럽이라는 것도 엽니다. 그래서 같이 뭐 친목도 도모하면서 노하우도 공유하는 뭐 이런 또 팬클럽도 조직이 돼 있죠. 그리고 실전 경험도 K9이 꽤 많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우리 해병대가 썼는데 물론 해병대가 북한의 발사 위치를 특정하지 못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좌표를 했는데 보면은 똑같은 두 발 쐈는데 포탄 떨어진 흔적이 한 발인데 세 발 쐈는데 한 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발이 한 군데 정도 한 군데 정확한 그 떨어진 곳에 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고요. 그 튀르키예가 시리아 내전이나 또 튀르키예 보면 이제 쿠르드족 상대로 많이 군사 작전을 펴는데 이럴 때도 K9을 여러 번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전과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지금 신형 자주포 사업을 했기 때문에 K9이 궤도형인데 트럭에 탑재하는 K9 MH도 지금 개발이 끝나서 좀 뭐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죠. 유튜브에 공개됐다 급하게 동영상을 내렸는데 어떤 그런 또 지금 개발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미사일 강국입니다. 되게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에 보면은 미사일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사일 라인들이 되게 보면은 소장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국방과학연구소에도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직 소장님 몇 분들과 친한데 엄청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킬 수 있었다 이런 또 자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12월 26일 날 사거리 200km의 유도탄을 4년 안에 개발하라 이런 메모 한 장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였는데 주로 이제 미국 기술이고 프랑스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독자를 개발해서 4년 만에 하려는데 결국 이제 1978년 9월 26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꼽 미사일이 발사가 됐죠.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는데 왜 배꼽이냐면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이제 눈 내리는 가운데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모습이 이제 배꼽을 연상하게 된다 해서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미국이 놀랬죠. 왜냐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이제 미사일 개발한 배경에는 월남전 패망했죠. 닉스 도트린에 따라서 주한미군 2개 사단중에 7사단이 철수해가지고 한국이 이제 안보 공백이 심해지고 있고
그런데 미국은 한국은 스스로 지키길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지키려면은 뭔가 강력한 주먹이 필요하다. 미사일하고 또 하나가 핵이었는데 이게 두 가지 겹쳐지면은 미국이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핵을 포기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ADD의 이 미사일 관련 인력들을 많이 해고를 했죠. 한번. 그래서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은 한국과 미사일 지침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이렇게 협약하지 않고 이렇게 각서 정도 형태로 그냥 메모 형태인데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m를 넘는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족쇄를 치어내는데 우리가 또 누굽니까? ADD의 연구원들이 그 속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전두환 대통령의 삭감이나 미국의 압력 속에서도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초음속 미사일까지 우리가 생산합니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지금 이제 한참 뜨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얼마 전에 시험 발사에 성공했죠. 그래서 뭐 지금 한참 개발 중이고 조만간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래서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도 창문 하나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밀도를 자랑하는데 특히 이제 KT짐이라고 우리의 전술탄도 미사일을 모 국가가 한번 시험 발사를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봤는데 이 모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미사일을 수입했는데 정확도가 형편없었는데 시험 발사 현장에서 두 발이 한 군데 꽂혀 가지고 모 국가의 그 참관단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미사일은 이제 북한의 지하 갱도 시설을 타격하는 또 이 관통 기술이 매우 발달했는데 이게 끝판왕이 천무 5죠. 천무 5는 세계 탄두 중량으로 세계 최대죠. 8에서 9톤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게 보통 전술 탄도 미사일 500kg에서 1톤 정도를 하죠. 그리고 핵이라 하더라도 1.5톤이 넘는 걸로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없습니다. 2톤짜리도 있나? 하여튼 8에서 9톤은 어마어마한 무기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김정은이 이제 유사시에 숨는 지하 벙커 같은 거는 이제 100m 깊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뚫으려면은 이게 하늘 높이에서 떨어지는 낙하 에너지와 그다음에 탄두 중량에까지 더해져야지 이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해서 지하 100m까지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유사시에 숨을 데가 이 현무5 때문에 숨을 데가 없죠. 없고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북한의 매체에 보면은 현무5 흉을 많이 봅니다. 특히 이제 2024년 국군의날 행사 때 우리가 현무5를 공개했을 때 김여정이 직접 나서면서 별거 아닌 것이라고 막 이렇게 애써 평가절하를 했죠. 그만큼 더럽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중앙일보가 유료로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이게 더중앙 플러스, 더중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다양한 구독 옵션이 있는데 싼 거는 커피 한 잔 값입니다. 그래서 한 잔 값을 내시고 고품격의 기사를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중에 하나로 이철지의 밀담이라고 가지고 격주로 하는데 금요일에 발행이 됩니다. 오늘도 녹화는 오늘도 제가 F14 통캣에 대해서 하나 썼는데 여러분이 내시는 만큼 값어치 할 수 있도록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꼭 구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